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은 때때로 깊은 상흔을 남기고 그 상처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관계의 배신입니다. 관계의 배신은 이러한 감정을 마주하고 그 본질을 탐구하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과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인연을 맺으며 겪는 실망과 배신감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해지는 법을 이 책은 알려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행하거나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에 행복이 중요한 만큼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시죠. 관계의 배신, 전찬우 지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행복한 감정이 필요해. 우리의 삶은 매일 매순간 바뀌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의 상태, 두려움이 해결된 상태, 지루함의 상태, 지루함이 해결된 상태. 이렇게 총 4가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해결 여부에 따라 몇 가지 중간 상태가 추가된다. 두려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생겨난다. 공포, 불안함, 분노, 억울함, 신경질, 짜증, 실망감, 좌절, 중압감, 슬픔, 외로움 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었다면 안도감, 평온함, 충만함, 기쁨 등을 느낄 수 있다. 암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난 후 진짜 암이었다면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암이 아니었다면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지루함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엔 우울함, 권태 등을 느끼게 되는데 반대로 해결되었다면 즐거움, 재미, 흥미, 자부심, 호기심, 흥분 등의 수많은 긍정적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 좀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 경우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여행을 떠나는 듯의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생기면 많은 기대와 흥분과 같은 긍정적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이든 지루함이든 해결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 삶이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두려움보다는 지루함을 더 자주 느끼는 편이다. 사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엔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었다. 그러니 그때는 지루함의 시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 시대엔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원론적인 수준의 두려움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만큼 지루함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주로 지루함을 얼마나 없앨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문제는 지루함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의 한계 때문에 특히
그냥 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지루함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 최초의 지루함 자체가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 미래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해 라는 목적으로 생겨난 감정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냥 시간을 없애버리는 식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의 대응은 반복적으로 될수록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지루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추가적인 자극이다. 그것은 바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변의 반응이다. 낚시를 떠나면 얼마나 비싼 낚싯대를 샀는지, 캠핑을 가면 얼마나 좋은 장비를 구입했는지, 쇼핑을 하면 얼마나 비싼 브랜드 제품을 샀는지 여부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물고기를 낚거나 숲속에서 하룻밤 캠핑을 하거나 새 가방을 사는 일로는 이제 작은 자극밖에 못 느낀다. 그러니 반드시 타인의 부러움이나 질투심, 어린 눈길이라는 새로운 자극을 더해줘야만 한다. 문제는 그런 자극을 얻는 방법이 편할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그것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자극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만큼 빠르게 사라지게 되고, 심할 경우 나보다 더 나은 제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순간 반대로 부러움이나 질투심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느껴야 할 처지가 되고 만다. 그 일을 겪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하지만 그때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 결국 서로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순간 한번 잘 생각해보라. 그 돈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 내가 그렇게 좋은 장비를 써야 할까? 내가 그렇게 비싼 가방을 사야 할까? 내가 그렇게 고급 호텔에 묵어야 할까? 하지만 끝없이 찾아오는 지루함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고 만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돈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끼기 싫기에 그냥 싸게 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돌아온다. 다행히 그럴 방법은 많다. 집에 오면 많은 OTT 채널과 웹툰, 그리고 게임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면 집에서 시간을 때우며 언젠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날을 꿈꾸거나, 이미 돈이 많으면 계속 뭔가를 사서 타인의 부러움과 질투심을 즐기는 쪽으로 나뉘어졌다. 이 둘은 언뜻 보기에 서로 달라 보이지만 돈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현대사회에서 돈은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루함으로 인해 무한대의 돈이 요구된다. 두려움과 지루함을 줄여서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돈이 든다. 하지만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젠 돈이 없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커다란 두려움이 되고 말았다. 돈이 없는 것이 두려우니 딱히 별일도 없는데, 누군가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린다. 남들보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내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고 말았다. 그런 흐름 속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삶과 동일한 표현이 되었다. 딱히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잘린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도 아닌데
어제까지도 없었고 아마도 내일도 없을 돈 때문에 오늘 갑자기 친구가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불행해지고 만다. 우리가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지루함, 특히 이 둘 중에서는 지루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여전히 끝없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제대로 행복해진 사람일수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을 때우는 방식이 아닌 지루함이 원하는 대로 미래의 나를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살면 문제가 해결될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오늘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내일 한 번의 여행을 더 떠나고 모레 자격증 하나를 더 따면 된다. 어떤 식으로든 어제보다는 나은 나를 만들었다는 기분만 느낄 수 있다면 지루함이란 오히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도대체 어제보다 나은 나에 대한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일까? 어제보다 지식이 늘었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돈이 더 많아졌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직급이 높아졌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주소록에 사람이 늘었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뭐라도 하나 할 줄 아는 것이 늘었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내 SNS를 찾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으면 되는 것일까? 물론 이 모든 것은 더 나은 나의 후보가 될 수는 있다. 문제는 정말로 자신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나에게 더 나은 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더 나은 나에 대해서 정의해뒀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오히려 내 스스로 찾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만다.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뜨개질을 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더 나은 나가 된다고 느끼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요즘 시대에 무슨 뜨개질 목도리냐 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다. 대신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이미 인정되는 것들을 하려고 한다.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고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려고 애쓴다. 그때부터는 더 나은 나를 만들어서 내 안의 지루함이 제대로 해결되는지 여부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딱히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도 매일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삶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감만 줄이려 하는 행동이다. 나는 적어도 남들처럼 놀고 먹지는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책을 읽는 것이나 TV를 보는 것이 뭐가 다를까? 결국 TV 속 드라마도 책에서 나온 내용을 배우들이 연기한 것인데 더군다나 오히려 더 힘든 면도 있다. 딱히 행복하지 않은데 하기가 쉽지도 않다. 그러니 매일 자신과 싸워야 한다. 삶이 극기로 채워진다. 노력과 의지의 필요성이 급상승한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 머리가 꽤나 좋은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열정을 만들어낸다.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이다. 사실 가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가능하다면 더 강한 의지와 더 힘든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것이 바로 가치의 진짜 정의이다. 불안한 신념. 가치라는 말은 그것이 얼마나 생존에 큰 도움이 되느냐라는 화두에서 시작해서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믿음과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데 참 힘들다 라는 객관적 평가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를 TV를 보고 있는 것보다 직접 여행을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여행에서는 TV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실제적인 경험이 쌓이고 몇 시간 동안 좁은 비행기 안에서 있어야 하는 힘든 과정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다. 하지만 여행을 갔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면 그때도 여전히 집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여행을 가는 것이 무조건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가치는 결국 확률적이다. 그럼에도 그 확률이 50대 50은 아니니 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단지 100%가 아니기에 미세한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더해서 일단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지 못한 또 다른 가치들이 있다. 책을 읽게 되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지고 등산을 하면 학원에 갈 시간이 줄어든다.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은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 몇 가지를 선택하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외 수많은 가치들을 포기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이것은 일종의 불안함이다. 그러니 우리는 추가로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타인의 지지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주변에서 잘 선택했다고 말해주는 일, 그런 과정을 통해 마음속 존재하는 불안함의 찌꺼기를 없애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정말로 스스로 원하는 해결책을 선택해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지루함이 제대로 줄었다면 이미 행복해져서 필요 없을 타인의 인정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꽤나 심각한 수준으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가치화시킨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홍보하고 장점을 과시하며 남들에게도 똑같은 선택을 하길 바라고 심지어 남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깎아내린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자신이 한 선택을 통해 제대로 행복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로 인해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것은 가치가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다. 왜냐하면 모든 가치는 결국엔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선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얻을 수는 없다. 누군가는 책은 10점, 여행은 20점, 게임은 마이너스 5점씩으로 먹인다. 다른 누군가는 운동은 100점, 여행은 0점, 게임은 마이너스 50점, 책은
5점으로 먹인다. 누군가는 게임은 70점, 여행은 마이너스 20점, 집안일은 10점으로 먹인다. 도대체 이 점수들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저 자신과 비슷한 순서로 가치 기준점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라고 칭하면서 함께 어울릴 뿐이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가치의 순위를 정하게 되면 단순히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구나 하면서 끝날까? 절대로 아니다. 내 가치에 대한 우월함은 반드시 타인의 가치에 대한 열등함을 의미하며 결국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또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을 보면 즉시 추종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조언을 가장한 훈수를 두고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을 한다. 책을 읽어라, 역사를 알아라, 운동을 해라, 여행을 떠나라, 게임은 하지 마라, TV는 바보 상자이다, 사람은 많이 사귀는 것이 좋다 등등의 조언을 가장한 참견질의 대가인 꼰대들이 나타난다. 주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강연에서나 책을 쓰거나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말한다. 사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종류이다. 현재 행복하지 않아서 자신의 가치를 홍보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가치조차 찾지 못해서 두려움과 지루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홍보해 돈을 버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상대를 꼰대로 양성한다. 처음부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홍보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으니 결국엔 당연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세상은 이미 꼰대가 되어 꼰대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지금 꼰대가 되어가는 사람 두 종류로 채워진다. 꼰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꼰대가 되는 원인은 하나뿐이다. 자신이 믿고 선택한 가치를 통해 제대로 두려움과 지루함을 해결하지 못해 행복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한없이 위로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없이 밑으로 깔아내리는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가 묻지도 않은 조언들이 끝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런 꼰대들과 뭐가 다를까?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지만 꼰대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각자의 머릿속에는 내가 선택한 해결책이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늘 떠돌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왜 힘들게 돈, 시간, 노력을 투자하고 있겠는가? 우리는 지루하지 않았다면 떠나지 않았을 여행을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루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루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반대로 비싼 카메라나 가방을 사는 사람을 보면 무슨 돈 낭비인지, 아이돌 스타에게 덕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지, 쉬는 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사람을 보면 한심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나은 것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은
소중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제법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을 했을 때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편이고 제대로 해냈을 땐 꽤나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지루함이다. 만약 지루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더라도 진실은 어떤 가치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된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호흡과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 가치 있기로 따지자면 이것들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하지만 그 누구도 호흡을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미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루함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해야 한다고 느껴질 때 그것들이 딱히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지루함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꼭 글을 쓰지 않아도 책을 읽거나 강연을 보지 않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힘든 도전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내 앞에 무한대의 선택의 폭이 있다. 그러니 그것들 중에서 무엇이든 내가 흥미있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내 안의 지루함만 달래주면 된다. 뜨개질을 해도 되고 등산을 해도 되고 만화책을 봐도 되고 드라마를 챙겨봐도 되고 우표를 모아도 된다. 또한 우리는 타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덕분에 남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한 후 혐오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수많은 행위들을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지루함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들은 그저 내가 선택한 지루함의 해결 방식과는 다를 뿐이다. 결코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지금 내 옆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는 친구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생이나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는 선배나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열심히 돌고 있는 엄마나 요가를 하기 위해 굳은 몸을 억지로 구부리고 있는 누나나 제빵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사방에 밀가루를 날리고 있는 언니나 소파와 한 몸이 된 채 TV 리모컨을 쉼없이 누르고 있는 아빠나 모두 다 자신만의 지루함 해결책에 빠져있는 중이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들 각자 지루함이라는 끈질긴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운 없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혐오가 아닌 응원과 연민을, 운 좋게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추종이 아닌 흐뭇함을 가지고 바라보면 된다. 진짜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행복한 감정이 필요해. 우리의 삶은 매일 매순간 바뀌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의 상태, 두려움이 해결된 상태, 지루함의 상태, 지루함이 해결된 상태. 이렇게 총 4가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해결 여부에 따라
몇 가지 중간 상태가 추가된다. 두려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생겨난다. 공포, 불안함, 분노, 억울함, 신경질, 짜증, 실망감, 좌절, 중압감, 슬픔, 외로움 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었다면 안도감, 평온함, 충만함, 기쁨 등을 느낄 수 있다. 암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난 후 진짜 암이었다면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암이 아니었다면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지루함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엔 우울함, 권태 등을 느끼게 되는데, 반대로 해결되었다면 즐거움, 재미, 흥미, 자부심, 호기심, 흥분 등의 수많은 긍정적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 좀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 경우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여행을 떠나는 듯의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생기면 많은 기대와 흥분과 같은 긍정적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이든 지루함이든 해결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수록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 삶이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두려움보다는 지루함을 더 자주 느끼는 편이다. 사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엔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었다. 그러니 그때는 지루함의 시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 시대엔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원론적인 수준의 두려움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만큼 지루함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주로 지루함을 얼마나 없앨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문제는 지루함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의 한계 때문에, 특히 그냥 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지루함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 최초의 지루함 자체가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 미래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해 라는 목적으로 생겨난 감정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냥 시간을 없애버리는 식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의 대응은 반복적으로 될수록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지루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추가적인 자극이다. 그것은 바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변의 반응이다. 낚시를 떠나면 얼마나 비싼 낚싯대를 샀는지, 캠핑을 가면 얼마나 좋은 장비를 구입했는지, 쇼핑을 하면 얼마나 비싼 브랜드 제품을 샀는지 여부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물고기를 낚거나 숲속에서 하룻밤 캠핑을 하거나 새 가방을 사는 일로는 이제 작은 자극밖에 못 느낀다. 그러니 반드시 타인의 부러움이나 질투심, 어린 눈길이라는 새로운 자극을 더해줘야만 한다. 문제는 그런 자극을 얻는 방법이 편할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강도가 높을수록 그것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자극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만큼 빠르게 사라지게 되고, 심할 경우 나보다 더 나은 제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순간 반대로 부러움이나
질투심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느껴야 할 처지가 되고 만다. 그 일을 겪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하지만 그때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 결국 서로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순간 한번 잘 생각해보라. 그 돈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 내가 그렇게 좋은 장비를 써야 할까? 내가 그렇게 비싼 가방을 사야 할까? 내가 그렇게 고급 호텔에 묵어야 할까? 하지만 끝없이 찾아오는 지루함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고 만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돈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부러움과 질투심을 느끼기 싫기에 그냥 싸게 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돌아온다. 다행히 그럴 방법은 많다. 집에 오면 많은 OTT 채널과 웹툰, 그리고 게임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면 집에서 시간을 때우며 언젠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날을 꿈꾸거나 이미 돈이 많으면 계속 뭔가를 사서 타인의 부러움과 질투심을 즐기는 쪽으로 나뉘어졌다. 이 둘은 언뜻 보기에 서로 달라 보이지만 돈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현대사회에서 돈은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루함으로 인해 무한대의 돈이 요구된다. 두려움과 지루함을 줄여서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돈이 든다. 하지만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젠 돈이 없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커다란 두려움이 되고 말았다. 돈이 없는 것이 두려우니 딱히 별일도 없는데 누군가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린다. 남들보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내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고 말았다. 그런 흐름 속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삶과 동일한 표현이 되었다. 딱히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잘린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도 아닌데 어제까지도 없었고 아마도 내일도 없을 돈 때문에 오늘 갑자기 친구가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불행해지고 만다. 우리가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지루함, 특히 이 둘 중에서는 지루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여전히 끝없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제대로 행복해진 사람일수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을 때우는 방식이 아닌 지루함이 원하는 대로 미래의 나를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살면 문제가 해결될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오늘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내일 한 번의 여행을 더 떠나고 모레 자격증 하나를 더 따면 된다. 어떤 식으로든 어제보다는 나은 나를 만들었다는 기분만 느낄 수 있다면 지루함이란 오히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도대체 어제보다 나은 나에 대한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일까? 어제보다 지식이 늘었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돈이 더 많아졌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직급이 높아졌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주소록에 사람이 늘었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뭐라도
하나 할 줄 아는 것이 늘었으면 되는 것일까? 어제보다 내 SNS를 찾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으면 되는 것일까? 물론 이 모든 것은 더 나은 나의 후보가 될 수는 있다. 문제는 정말로 자신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나에게 더 나은 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더 나은 나에 대해서 정의해뒀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오히려 내 스스로 찾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만다. 나는 많은 시간을 들여 뜨개질을 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더 나은 나가 된다고 느끼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요즘 시대에 무슨 뜨개질 목도리냐 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다. 대신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이미 인정되는 것들을 하려고 한다.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고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려고 애쓴다. 그때부터는 더 나은 나를 만들어서 내 안의 지루함이 제대로 해결되는지 여부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딱히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도 매일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삶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감만 줄이려 하는 행동이다. 나는 적어도 남들처럼 놀고 먹지는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책을 읽는 것이나 TV를 보는 것이 뭐가 다를까? 결국 TV 속 드라마도 책에서 나온 내용을 배우들이 연기한 것인데 더군다나 오히려 더 힘든 면도 있다. 딱히 행복하지 않은데 하기가 쉽지도 않다. 그러니 매일 자신과 싸워야 한다. 삶이 극기로 채워진다. 노력과 의지의 필요성이 급상승한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 머리가 꽤나 좋은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열정을 만들어낸다.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이다. 사실 가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가능하다면 더 강한 의지와 더 힘든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것이 바로 가치의 진짜 정의이다. 불안한 신념. 가치라는 말은 그것이 얼마나 생존에 큰 도움이 되느냐라는 화두에서 시작해서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믿음과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데 참 힘들다 라는 객관적 평가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를 TV를 보고 있는 것보다 직접 여행을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여행에서는 TV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실제적인 경험이 쌓이고 몇 시간 동안 좁은 비행기 안에서 있어야 하는 힘든 과정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다. 하지만 여행을 갔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면 그때도 여전히 집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여행을 가는 것이 무조건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가치는
결국 확률적이다. 그럼에도 그 확률이 50대 50은 아니니 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단지 100%가 아니기에 미세한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더해서 일단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지 못한 또 다른 가치들이 있다. 책을 읽게 되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지고 등산을 하면 학원에 갈 시간이 줄어든다.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은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 몇 가지를 선택하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외 수많은 가치들을 포기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이것은 일종의 불안함이다. 그러니 우리는 추가로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타인의 지지이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주변에서 잘 선택했다고 말해주는 일, 그런 과정을 통해 마음속 존재하는 불안함의 찌꺼기를 없애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정말로 스스로 원하는 해결책을 선택해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지루함이 제대로 줄었다면 이미 행복해져서 필요 없을 타인의 인정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꽤나 심각한 수준으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가치화시킨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홍보하고 장점을 과시하며 남들에게도 똑같은 선택을 하길 바라고 심지어 남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깎아내린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자신이 한 선택을 통해 제대로 행복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로 인해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것은 가치가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다. 왜냐하면 모든 가치는 결국엔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선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얻을 수는 없다. 누군가는 책은 10점, 여행은 20점, 게임은 마이너스 5점씩으로 먹인다. 다른 누군가는 운동은 100점, 여행은 0점, 게임은 마이너스 50점, 책은 5점으로 먹인다. 누군가는 게임은 70점, 여행은 마이너스 20점, 집안일은 10점으로 먹인다. 도대체 이 점수들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저 자신과 비슷한 순서로 가치 기준점을 가진 사람들을 친구라고 칭하면서 함께 어울릴 뿐이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가치의 순위를 정하게 되면 단순히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구나 하면서 끝날까? 절대로 아니다. 내 가치에 대한 우월함은 반드시 타인의 가치에 대한 열등함을 의미하며 결국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또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을 보면 즉시 추종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조언을 가장한 훈수를 두고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을 한다. 책을 읽어라, 역사를 알아라, 운동을 해라, 여행을 떠나라, 게임은 하지 마라, TV는 바보 상자이다, 사람은 많이 사귀는 것이 좋다 등등의 조언을 가장한 참견질의 대가인 꼰대들이 나타난다. 주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강연에서나 책을 쓰거나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말한다. 사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종류이다. 현재 행복하지 않아서 자신의 가치를 홍보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가치조차 찾지 못해서 두려움과 지루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홍보해 돈을 버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상대를 꼰대로 양성한다. 처음부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홍보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으니 결국엔 당연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세상은 이미 꼰대가 되어 꼰대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지금 꼰대가 되어가는 사람 두 종류로 채워진다. 꼰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꼰대가 되는 원인은 하나뿐이다. 자신이 믿고 선택한 가치를 통해 제대로 두려움과 지루함을 해결하지 못해 행복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한없이 위로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없이 밑으로 깔아내리는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가 묻지도 않은 조언들이 끝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런 꼰대들과 뭐가 다를까?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지만 꼰대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각자의 머릿속에는 내가 선택한 해결책이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늘 떠돌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면 왜 힘들게 돈, 시간, 노력을 투자하고 있겠는가? 우리는 지루하지 않았다면 떠나지 않았을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루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루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반대로 비싼 카메라나 가방을 사는 사람을 보면 무슨 돈 낭비인지, 아이돌 스타에게 덕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지, 쉬는 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사람을 보면 한심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나은 것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은 소중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제법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을 했을 때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편이고 제대로 해냈을 땐 꽤나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지루함이다. 만약 지루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더라도 진실은 어떤 가치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된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호흡과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 가치 있기로 따지자면 이것들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하지만 그 누구도 호흡을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미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루함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해야 한다고 느껴질 때 그것들이 딱히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지루함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꼭 글을 쓰지 않아도, 책을 읽거나 강연을 보지 않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힘든 도전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내 앞에 무한대의 선택의 폭이 있다. 그러니 그것들 중에서 무엇이든
내가 흥미있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내 안의 지루함만 달래주면 된다. 뜨개질을 해도 되고 등산을 해도 되고 만화책을 봐도 되고 드라마를 챙겨봐도 되고 우표를 모아도 된다. 또한 우리는 타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덕분에 남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한 후 혐오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수많은 행위들을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지루함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들은 그저 내가 선택한 지루함의 해결 방식과는 다를 뿐이다. 결코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지금 내 옆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는 친구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생이나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는 선배나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열심히 돌고 있는 엄마나 요가를 하기 위해 굳은 몸을 억지로 구부리고 있는 누나나 제빵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사방에 밀가루를 날리고 있는 언니나 소파와 한 몸이 된 채 TV 리모컨을 쉼없이 누르고 있는 아빠나 모두 다 자신만의 지루함 해결책에 빠져있는 중이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들 각자 지루함이라는 끈질긴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운 없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혐오가 아닌 응원과 연민을, 운 좋게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추종이 아닌 흐뭇함을 가지고 바라보면 된다. 진짜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죽음의 수용소에 설을 쓴 빅터 플랭크는 이 시대를 권태의 시대, 그러니까 지루함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그는 여가 시간이 더 많아지는 미래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때 지루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존재적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면 존재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다들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했을까? 억지로 여행 가고 억지로 영화 보고 억지로 책을 읽는 사람은 없다. 다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어서 그렇다. 라캉의 표현처럼 사람들 대부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유명한 맛집에 가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읽고 연예인이 걸치고 나온 옷과 장신구를 따라서 하고 있다. 기업이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라고 광고하는 차를 타고 친구가 좋다고 말한 장소로 여행을 가고 회사 동료가 갔다 왔다는 놀이공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선택엔 늘 다른 이들의 선택이 선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의 선택엔 또 다른 이의 선택이 선행되었을 것이다. 도대체 그 시작점이 어디일까? 거기엔 우리의 상상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의 광고나 남몰래 협찬을 받은 블로거, 유튜버들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그 중에서 정말로 좋았던 곳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그저 괜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쓸 필요까지는 없었다.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기에 그렇다. 유행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유행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로 바뀐다. 남들이 여행을 가니 나도 여행을 가야 하고, 남들이 읽으니 나도 읽어야 할 것 같다. 남들이 먹으면 나도 먹어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사니 나도 사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 할 일 100가지가 만들어진다. 누가 만든지도 모를 위시리스트가 떠돌아다닌다. 초식동물들이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는 한 방향으로 뛴다. 만약 다른 방향으로 뛰었다가는 잡아먹히기 십상이다. 이것이 바로 유행의 정체이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유행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눈에 띄면 죽었던 과거의 습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두려움의 시대의 생존 방법이었다. 지금은 두려움이 아닌 지루함의 시대이다. 그래서 남들과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는 개성의 시대이다. 얼마나 주변과 같아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눈에 띄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유행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지루함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가 남들과 다르면 개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유행에 뒤처진다고 느낀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며 불안해한다. 그것이 느껴지면 재빨리 남들과 같은 모습이 되길 바란다.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그런 식으로 타자의 욕망이 내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존재적 공허함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 흐름에서 한 걸음 벗어나 보자. 유행이 아닌 개성을, 두려움이 아닌 지루함을 해결하면서 살아보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자.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열정이 부족해서 찾지 못하거나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저 당장 급한 마음에 차분히 바라볼 시간이 없는 것이다. 물론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찾기 힘들겠지만 자신에게 딱 맞는 정답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우리들 자신이 지루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평소 내 생각과 행동을 이해한다는 뜻도 되지만 나와는 너무도 다른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타인에게서 느껴지는 다름에 따른 결 어긋남을 틀림에 의한 혐오로 자주 해석해왔다. 그래서 만약 이것만 조금만 멈출 수 있어도 우리가 타인과 어울림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다. 이제 그것을 찾아 나서자.